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보험 이론및 실무2의 고유희입니다. 자, 이번 주에 공부할 거는요 제2장 의료급여 수행학인데요, 우리 학생들 올려놓은 자료하고 같이 우리 교재 보면 464페이지에 의료급여 수행학이 내용 나와 있으니까 그거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급여 수행하기에서 이제 의료급여 제도라는 게 뭔지, 그래서 정의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급여 제도의 목적, 그 다음에 수급권자의 유형, 그래서 우리 이제 자격 관리 같은 거 보시면,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격 관리가 굉장히 좀 그 지자체에서 수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수가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잠깐 진료비 심사 청구에 대해서 볼 건데요. 사실 이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 청구 같은 경우는 후반기에 우리 이제 그 건강보험 심사 청구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의료 전달 체계에 따라서 수급권자의 자격을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료 전달 체계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1차, 2차가 있고,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에 있잖아요. 그래서 2차, 3차의 의료기관에서 수급권자의 자격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이제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우리 의료보장제도의 유형이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우리 학생들 기억날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의료보장제도 같은 경우는 비버리지나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이제 좀 유형이 달라진다. 그래서 NHS, 그래서 국가보건서비스형이라고 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의료보장의 재원이 국가 세금, 조세에 의해서 조달이 됐었잖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NHS 서비스 방식이었고, 우리나라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NHI 국민건강보험형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부담금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수급권자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 의료급여는 일종의 NHS 서비스 방식을 좀 채택을 했다. 왜냐면 이 재원이 조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보장제도에서 메디케어라는 게 있었고 메디케이드라는 방식이 있었죠. 그래서 노령층을 위한 메디케어라든지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방식 같은 이런 것들도 의료보장이다. 그래서 이제 공공부조의 개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그 보장을 하는, 그러니까 납세자의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의료급여가 이거다, 의료급여 체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있었죠, 그죠? 우리 옛날에 이제 막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국방의 의무. 그래서 남자분들, 그죠? 국민의 4대 의무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국방은 이제 성인 남성들이 책임을 지는 의무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빼놓지 않는 게 납세 의무가 있었죠. 그래서 납세 의무에서 우리가 세금이라든지 지방세 이런 것들을 이제 납부를 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의료급여다. 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 국민의 4대 의무 나머지 2개, 네. 근로의 의무나 뭐 교육의 의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이제 납세 의무로 국민의 의무로 하다 보면 이 중에 하나로 이 의료급여 제도가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생활이 어려운, 생활이 어려운, 그러니까 근로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근로하기가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 그래서 일단은 건강해야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뭐 4대 의무 이런 것들도 건강해야 의무를 지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 증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의료급여는 일단은 최저생활보장이라는 게 있고 또 자활조성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든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요 기간 동안에는 최저생활을 보장을 하면서 혼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하는 요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권자의 유형으로 해가지고 크게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뉘죠. 예. 그래서 요 1종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 수급자로서 일단은 중요한 건 이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18세 미만이거나, 잠시만요. 다시 합시다. 18세 미만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근로하기가 어렵죠. 그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리고 또 65세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근로하기가 힘들잖아요. 어쨌거나 근로를 해야지 소득이 발생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근로가 어려운 이런 사람들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 그리고 뭐 이재민이라든지 뭐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라든지 북한 이탈 주민, 그래서 우리 세터민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1종 수급권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종 대상자 같은 경우는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제 뭐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2종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의료급여 제도의 관련 근거, 어떤 법에 의해서 얘가 운용이 되느냐. 그래서 일단은 의료급여법 제10조, 그 다음에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제13조에 급여 비용의 부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법령 내용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대통령령에 정한 바에 따라 가지고 일단 그 전부나 일부를 어떤 거에서 부담을 하느냐?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얘가 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납세 의무로 이제 세금이 모아지고 지방세가 모아지고 그러면은 의료급여 기금이 모아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부담을 하되 이 급여 기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는 나머지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도 발생을 한다. 그게 의료급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지급한 급여 대상 본인금에서 매 30일간 1종 수급자인 경우는 2만원, 2종 수급자인 경우는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 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시행령에 나와 있는 본인 부담금 보상제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시행령에서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건강보험에도 상한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의료급여 같은 경우도요. 그 본인 부담금 보상제에 따라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1종 같은 경우는 5만원, 2종 같은 경우는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시군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군 구청장이 지급해야 된다. 시군 구청장이 지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군 구를 보장기관이라고 해요. 뒤에서 이제 한 번 더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은 요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이 보장기관은 시군구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수급권자의 유형하고 운영 체계를 잠깐 살펴볼 건데요. 유형은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종과 2종 수급권자가 있는데 요 신청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우리 의료기관에 가면 행여 환자분들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과정, 그 다음에 행여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신청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은요.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는 일단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청을 누가 한다? 수급권자가 한다. 그리고 행여환자는 누가 한다? 의료기관이 한다라는 거 먼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가 읍면동에 신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좀 의료급여로 해달라라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행복이음 상담 신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등록이 돼요. 근데 이 등록이라든지 아니면은 조사, 등록하고 조사는 누가 하냐면 통합조사관리팀, 이제 시군구에 있는 통합조사관리팀에서 등록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했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니까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그런 이제 수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요. 통합조사관리팀에서. 그래서 조사를 끝나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은 누가 하냐면 의료급여사업팀이 있어요. 그래서 의료급여사업팀이 결정을 하고 이걸 이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 관리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의료급여 관리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의료급여 하신 분들의 뭐 상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절차에 대한 것들 그리고 자격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의료급여 관리사가 이렇게 그 읍면동이라든지 아니면 시군구에 이제 소속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의료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는요, 한번 결정이 됐다고 해서 계속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격 상실 사유 발생이 돼요. 그래서 뭐 자활이 됐거나 우리 이제 자활이 되면 기본적으로 뭐 국민건강보험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지역 가입자나 직장 가입자가 되면 의료급여는 당연히 자격 상실이 되겠죠. 그러면 그 상실 조치도 의료급여 사업팀에서 담당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권자가 직접 신청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행복이음에 등록이 되고 조사를 하고 결정이 돼서 유지가 되게 되는 거고요. 행여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행여환자가 발생을 하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일단은 하게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노숙인 행여 환자분들을 이제 특히 겨울에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래도 봄, 여름, 가을까지는 좀 밖에서 생활하실만 하시잖아요. 뭐 생활하실만 하시다라는 게 일단은 이제 뭐 기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지나가는 이제 행인들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많이 해가지고 겨울에 이제 행여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응급실에 오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응급실에 이제 노숙인이나 행여 환자가 왔는데 사실은 그냥 하룻밤 정도만 이렇게 지내게 되면 이렇게 의료급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상태가 심각해서 입원 치료를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막 꾸준히 계속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시군구에 신청을 하게 돼요. 행해 환자다.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우리는 행위별 수가제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별 수가제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병원도 행위 환자가 많으면 이제 이런 제도가 없으면 적자. 그리고 그러면 아무래도 의료기관에서는 행위 환자를 꺼려하는 악순환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행위 환자는 의료기관이 이제 그 신청을 해서 똑같이 그 행복이음 상담 신청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행여 환자 같은 경우는요 통합조사관리팀이 아니라 의료급여 사업팀에서 직접적으로 신청을 받고 결정을 하게 되는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 환자 같은 경우는요 자 보시면 신고 요령이 있죠. 우리가 이제 수급권자로 신청을 하는 신고 요령 같은 경우는 일단 행여 환자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시군구 그래서 이제 시군구라든지 경찰관서에서 응급진료 후 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잠깐 뭔가를 뭐 보온을 해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경찰관서에서 신원을 파악하게 돼요. 그래서 신원 파악이라든지 무연고자 이제 보호자가 없는 이제 무연고자가 확인이 됐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말소되신 분들도 계시고 사실 또 처음부터 또 주민번호가 없이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보면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행여 환자 관리 번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후반기에 우리가 이제 그 심사 청구 같은 거 할 때 행여 환자는 코드에 몇 자리에 몇 번 코드를 집어넣으면 된다 이런 것들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관리 번호를 부여를 받고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거나 아니면 이제 퇴원 하게 되면은 이 행여 환자 의료급여가 상실. 그래서 그것도 시군구에서 이제 담당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행여 환자분들이 주로 이제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잠깐 보장기관 그래서 시군구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시군구에서 이제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되면 결정이 돼서 1종이든 2종이든 이제 수급을 받게 됐다. 의료급여를 받게 됐다. 그러면은 우리 의료급여증이라는 거를 발급해 줘야 된다. 근데 이 의료급여증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딱 1년이거든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만약에 이 대상자가 그 다음 해에도 이어서 수급권자로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이 의료급여증은 재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급권자의 운영체계. 그래서 운영체계의 보장기관, 그 다음에 이제 업무의 위탁에 대해서 볼 건데, 이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운영체계가, 운영주체가 누구누구 있냐면,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체계가 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업무 위탁을 받다 보니까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료급여법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보장기관이 시군구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운영체계에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보장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수급권자의, 그러니까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실거주지에
이제 뭐 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특별시에 있건 광역시에 있건 뭐 어디 도에 있건 뭐 시, 군, 구에 있건 그 실거주지에 요 사람들이 이제 보장기관이 되고 이제 담당자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업무 위탁은 의료급여도 마찬가지죠. 진료비 심사는 심평원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료비를 지급을 담당하는 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이제 심사 청구를 해가지고 결국은 시군 구에서 돈이 지급이 되기는 하지만 이것을 위탁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 수급자도 심평원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진료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의료급여는 급여 범위는 어디까지고 급여 내용이라든지 비급여 대상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의료급여 같은 경우도요. 사실 건강보험하고 유사하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근데 뭐 건강보험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의학과 수가 같은 경우는 조금 건강보험하고 의료급여하고 수가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완전히 틀린 것 중에 하나가 요 비급여 대상에서도 나오지만 이 안치료 같은 경우는 3일이 급여 범위에 들어간다.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을 했을 때 그 안치료 3일 정도는 급여 범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급여 내용은 건강보험하고 거의 유사하죠. 뭐 진찰하고 검사하고 그리고 이제 약을 먹거나 치료를 했을 때 들어가는 약제나 치료 재료, 그 다음에 처치나 수술 같은 치료, 그 다음에 예방과 재활, 입원, 간호, 이속, 이거는 이제 건강보험하고 이제 거의 똑같죠. 그리고 기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뒤에도 나오지만 현물급여와 현금급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현금급여 해야 되는 것들, 현물급여 해야 되는 것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 지원해주는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2022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단태아 같은 경우 임신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분만을 하게 됐다 그러면 1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다태아 같은 경우는 140만 원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만 취약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의료 시설에서 이제 그리고 또 분만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2차, 3차 같은 경우도 의료기관에서도 1차 진료로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분만이었잖아요. 그런 이제 분만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이런 데서 살지 못하는 분만 취약지 같은 경우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타 급여 내용 중에 임신, 출산 진료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건강검진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건강검진 같은 경우도 이제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이제 예방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그 급여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일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원이나 의원을 이용을 했을 때 요 건강생활 유지비를 또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급여 같은 경우는요, 우리 건강보험하고 거의 동일을 하죠. 그래서 뭐 미용상의 목적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치료하고 상관없는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비급여 대상인데, 위에서 급여 범위에 나온 것처럼 안치료 3일은 의료급여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급여는요, 대지급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대지급금 제도는 건강보험하고 조금
다른 것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대지급금 제도는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자, 대지급금 제도는 누구한테만 해당이 되냐면요. 2종 의료급여 대상자예요. 2종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2종 의료급여 대상자가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본인 부담금을 이제 의료기관에다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 보장기관에서 대신 지불을 해준대요. 자, 보장기관은 아까 앞에서 나왔었죠. 시군, 구가 된다. 그래서 시군 구청장이 대신 지불을 해주고 대신 지불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수급권자로부터 회수를 하는 그래서 대신 지급금을 먼저 내주는 이 제도를 대지급금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대상 및 금액 같은 거 보면 아까 2종 수급권자라고 했잖아요. 이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본인 부담금 진료비가 자 20만 원 기억하세요. 2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20만 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된대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 나왔다. 근데 이 30만 원을 부담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제 그 생각되는 수급권자가요. 이 나머지 10만 원에 대한 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수급권자 본인이나 또는 부양 의무자 있잖아요. 예, 수급권자의 부양 의무자가 신청을 해야 돼요. 보장기관에. 그리고 보장기관에서는 승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고 시군구인 보장기관이 승인을 하면 대신 지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를 대지급금 제도다. 자, 아까 회수한다 라고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신청하고 나서 이제 상환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본인 부담 진료비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2종 의료급여 대상자가 대불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요 신청을 할 때 이 대불 신청 서류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대불 신청 서류는 그 우리 급여비용 대지급 신청서라는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급여비용 대지급 신청서를 이제 청구를 이제 시군구에다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구를 받아서 일단은 치료를 다 끝나고 퇴원을 하고 상환 이제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 대불을 이제 받은 자 같은 경우는 이 대불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그러니까 보장기관에서 이제 대신 지급을 했으니까 그 보장기관에다가 상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환 방법 같은 경우는요, 이제 분할 상환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 내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해서 상환을 해라. 그래서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이 횟수를 달리 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뭐 무이자고요. 당연히 예, 공공부조다 보니까. 그래서 2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3회에 나눠서 3번에 나눠서 이렇게 상환을 하게 되고요. 10만 원을 넘었는데 30만 원 이하다. 그러면 8번에 나누어서 분할 납부해라. 그리고 3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은 12번 12회에 거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정해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제 사정 고려해 가지고 물론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횟수를 조금 더 늘려서 상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료 체계 살펴볼게요. 우리 1학기 때 학습했었죠. 의료 전달 체계. 그래서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1차, 2차. 그래서 2차 의료급여 기관이 상급 종합병원이었는데 이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로 나뉘는 거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암기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의료급여 1차 기관은요. 의원, 보건소, 약국, 보건의료원
그래서 여기서 진료를 하다가, 그러니까 1차 의료급여 같은 기관 같은 경우는요, 뭐 간단한 처치라든지 아니면 통원 가능한 진료 범위라든지 아니면 만성질환 대상자분들 진료한다든지 아니면 뭐 1차에서 가능한 입원 진료 이러면 이제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좀 벗어났다, 조금 더 치료를 더 받아야 되는 기관에 가야 된다. 뭐 장비가 없거나 그죠? 뭐 의료진이 없거나 이러면은 2차 의료기관, 그래서 이제 병원이나 종합병원이 되겠죠. 이때는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의료급여 의뢰서를 꼭 이제 받아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자, 2차에서 3차로도 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매번 필요한 서류는 의료급여 의뢰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급여 기관의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1차 의료급여 기관 같은 경우는 시군구청장이 개설 신고한 의원급 의료기관, 그 다음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이라든지 한국흑의의약품센터 같은 경우는 이 1차 의료급여 기관에 들어간다. 그리고 2차, 3차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병원 종합병원급은 2차,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상급 종합병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그거 기억나세요? 2차 의료기관이나 3차 의료급여 기관에서 1차 진료가 가능한 사람들, 이것도 우리 1학기 때 학습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응급 환자라든지 분만 환자라든지 아니면 2차나 3차 의료급여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무자. 근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 만들어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겠죠. 하여튼 법으로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자, 그리고 장애인 보조 기기라든지 한센병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2차, 3차 의료급여 기관에서 1차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